F 챕터 보의 응력 해석 부분입니다. 보에 발생되는 응력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토목공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파트이기도 합니다. 보에 발생되는 응력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에 발생되는 응력을 조금 더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보에 발생되는 응력을 큰 틀에서 이해하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응력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응력은 스트레스죠. 응력. 이 응력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내부에 생기는 응력, 그러니까 대응하는 힘이죠. 대응하는 힘. 외부에서 어떤 힘들이 자극을 주게 되면 내 안에서 이 외부적인 자극을 견디기 위해서 대응해내는 힘, 응력, 얘를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지만 공학 용어가 먼저 사용되고 있었죠.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의학 계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응력은 외력이 발생시키죠. 외력. 통나무 다리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 사람의 몸무게는 하중이 되는 것이고 이 하중을 지지점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구조 부재이죠. 보입니다. 보. 그러면 하중을 지지점으로 전달해줄 때 이 구조물의 내부에는 뭐가 생기냐면 내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력이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계산해왔던 축력, 전단력, 휘임 모멘트, 비틀림력 이 네 가지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중이 다양한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하중을 지지점으로 전달시켜야 하는데 이 전달시켜주는 역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구조물이다. 구조물은 어떤 형태로 힘을 전달시키냐면 외력의 크기에 대응해서 힘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다시 내력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단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 휘임을 일으키는 휘임 모멘트, 축방향력으로 작용하는 축력, 그 다음에 비틀림력 네 가지죠. 자, 응력의 뜻이 대응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대응하는 힘. 그러면 이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력이 네 가지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의 내력이 발생시키는 응력도 네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응력은 외력이 내력을 발생시키고 이 내력이 발생시키는 것이 응력이기 때문에 내력의 종류가 네 가지이면 응력의 종류도 네 가지여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력, 내력, 순차적으로 응력과 변응률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보죠. 외력이 있는데 내력을 발생시켰습니다. 내력은 어디에 발생되는 거죠? 구조물의 내부에 발생되는 것이죠.
누가 발생시킵니까? 구조물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이 발생시킵니다. 외력이 구조물의 내력을 발생시킨다. 이 내력은 응력을 발생시킨다. 응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조금 볼까요? 응력이 왜 필요한지. 응력은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력의 크기를 표준화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력의 크기를 표준화시킨다. 실제로 3cm, 6cm의 내력이 36kN이 작용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cm, 4cm 되는 사이즈 단면에 24kN이 작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36kN이라는 인장력, 축방향 인장력이 24kN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부재는 A라는 부재와 B라는 부재가 있을 때 A라는 부재가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모르죠. 하중값만 가지고는 어떤 부재가 더 큰 힘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단위 센티미터당 혹은 단위 밀리미터당, 단위 미터당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게 응력의 개념입니다. 응력. 그러니까 1cm, 1cm 안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축방향력 같은 경우는 응력은 A분의 P. 단지 힘을 면적으로 나눠줌으로써 표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방향력에 대해서는. 단위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kN per 제곱센티미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센티미터의 제곱은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1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kN per 1cm 1cm.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 안에 2kN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는 B부재는 어떤가요? B부재는 2 곱하기 4 그다음에 24kN 3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중의 크기, 축방향력의 크기로 보면 36kN이 더 큰 것 같지만 얘를 표준화시켜서 상호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시켜서 계산을 해보니까 B부재가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응력의 개념을 써서 가능하다. 응력은 뭐다? 표준화시킨 것이다. 작용하는 하중을 표준화시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응력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당연히 내력이 응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력에 따라서 응력이 구분됩니다. 내력으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력, 전단력, 휨모멘트, 비틀림력 네 가지죠. 그래서 이 축력이 발생시키는 응력이 축방향 응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응력은 A분의 P.
이 P가 발생시키는 응력이라는 뜻입니다. P가 내력이죠. 두 번째 전단력. 타우는 IB분의 SG. 물론 전단 응력 중에 평균 전단 응력은 A분의 S로도 계산합니다. 평균 전단 응력이죠. 얘는 전단력 S가 발생시키는 응력이라는 뜻이고요. 휘응력은 I분의 MZ. Y가 될 수도 있고 좌표축에 따라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휘응력은 모멘트가 발생시키는 응력이다 라고만 일단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틀림 응력은 당연히 비틀림력이 발생시키는 응력, 전단 응력이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력이 내력을 발생시켰고 내력이 응력을 발생시켰는데 외력은 한 가지 힘이 작용했다 할지라도 내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 내력이 발생시키는 응력은 축방향 응력, 전단 응력, 휘임 응력, 비틀림 응력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 우리가 수직 응력이다, 전단 응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응력이 단면과 어떠한 방향으로 발생되는가, 단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생되는가에 기준을 두고 부르는 명칭입니다. 수직 응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수직 응력.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단력은 단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생되는 게 전단 응력이죠.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한 방향으로 단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힘을 전단력이라고 하고요. 전단 응력도 또한 단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전단 응력. 수직 응력은 휘임 응력도 수직 응력이죠. 휘임 응력은 수직 응력이에요. 비틀림 응력은 전단 응력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는 것처럼 수직력, 축방향력 P는 단면에 대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축방향 응력 P, 축응력을 발생시키는 축방향 응력 P는 단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수직 응력이죠. 전단 응력은 단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력이 발생시키는 응력이기 때문에 응력도 또한 단면에 평행하게 발생을 합니다. 위에서 봤던 수직 응력은 단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 또한 직각 방향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휘응력에 대한 것입니다. 휘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하죠. 왜 그런가요? 모멘트는 이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 힘으로 발생을 하지만 결국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힘은 어느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힘이 결국은 이 힘이 이러한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 휘임 모멘트를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우력과 같은 개념이죠. 이 힘은 수직력이죠. 수직력. 수직 응력이 되는 것이고요. 비틀림 응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틀림 응력도 단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단면에 붙어서 평행한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에 평행하게 발생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얘도 전단 응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틀림 력 혹은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했을 때 전다 능력을 구해라 라는 얘기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외력이 내력을 발생시키고 내력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축력, 전단력, 휨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내력은 응력을 발생시킨다. 얘가 발생시키는 응력은 추궁력이다. 얘는 전달 응력이다. 얘는 휨 응력이다. 얘는 비틀림 응력이다. 그런 것이죠. 아직은 이 각각을 구하는 식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응력을 부르는 명칭이, 호칭이 단면에 대해서 작용되는, 정확하게 말하면 발생되는 얘기겠죠. 발생되는 방향을 기준으로도 구분합니다. 방향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는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축방향 응력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력이죠. 수직력. 얘가 발생시키는 응력 또한 수직 응력이 된다. 전달 응력은 단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된다. 그래서 얘는 전달 능력이라고 한다. 휨 응력은 이렇게 작용하는 모멘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다. 근데 이러한 모멘트는 결국은 나눠 놓고 보면 이런 힘, 이런 힘, 이런 힘에 의해서 모멘트가 생성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모멘트가 작용, 휨 응력이 발생되는 방향도 수직 방향이다. 단면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수직, 그래서 수직 응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틀림 응력은 단면에 대해서 이렇게 면에 붙어서 면과 평행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하는 방향은 이걸 앞에서 보면 이렇게 작용을 하지만 얘도 단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의 관점에서 보면 전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내력이 발생시키는 응력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그 기본 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응력 이외에도 우리가 호칭하는 응력이 하나가 더 있죠. 역학 시간에 배우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응력은 응력들이 한 방향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두 방향에 거쳐서 발생을 하거나 두 방향의 응력 더하기 전달 응력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응력들이 조합돼서 나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응력보다 더 큰 응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력의 개념을 벗어나서 쉽게 힘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죠. X방향 힘에 10N, Y방향 힘이 10N이 있으면, 자, 어떤 거 봅시다. 어떤 재료가 하나 있는데
10N이 있으면 우리는 X방향의 힘의 크기는 10N이고 Y방향의 힘의 크기는 10N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력을 구해야 되겠죠. 이 합력의 크기는 계산을 해보면 뭐 14.1N 정도가 되겠죠.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분명히 10N이 작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두 녀석이 힘을 합하게 되면 14.1N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력도 같은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응력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발생되는 응력에 익숙해져 있지만 실제 구조물에는 한 방향으로만 응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닌 두 방향 혹은 두 방향 더하기 전단 응력들이 작용을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시켜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지를 알아낼 것인지, 그 알아내는 방법이 뭐 모아서클도 있고 평면 응력 변환식도 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챕터의 뒤쪽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서클에 대해서는 우리 부록에 보면, 본 교재의 부록 쪽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주응력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